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당 참석자가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좀 큰 이벤트들을 앞으로 앞두고 있죠.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 장전 전략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 일정을 좀 보면 24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좀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소매업체, 도매업체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모멘텀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밤 그리고 지지난 밤 미국 시장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소비 그리고 유통 관련 쪽에 상당 부분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도진 않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실질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가 진행이 되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재고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어떤 그 세일 기간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 또는 이제 유통업체들의 어떤 재고 내지는 그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연말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라면 소비하고 배당이 되겠습니다. 경기 연착륙의 결국은 핵심 지표는 소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소비, 결국은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소비의 어떤 탄탄한 소비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생산과 투자 활동의 증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경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간다라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뭐니 해도 12월 FOMC가 되겠습니다. 많은 12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밤 연준 의사록 발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발표가 된 것으로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용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연말 소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일단 실업률 증가 쪽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좀 상당 부분 염려하고 있고 오히려 근데 투자 심리는 실업률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통화 긴축의 강도를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시장의 평가 내지는 시장의 전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세 가지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라는 부분 결국 인플레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고용 부분은 실업률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강도가 둔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고 소비 연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대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과연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나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상 고강도 긴축이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부터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었죠. 이러다 보니까 연말 소비 심리가 조금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감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소비는 조금 좀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그 지갑을 꽁꽁 닫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사실상 소비에 대한 컨센서스는 그다지 높지 않다. 또 하나, 최근 11월 11일이었죠. 중국의 광군제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소비 둔화가 중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우리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관심 부분을 좀 좁혀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교집합을 좀 찾아보면서 가장 유효한 부분. 결국 연말 소비라 함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의류 또는 가전이나 전자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상당 부분 의류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류 쪽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지탱시켜주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하나, 리오프닝이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야외 의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다만 거꾸로 가전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절에 이미 그 어떤 그 봉쇄 조치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T 가전 제품의 어떤 그 소비가 상당 부분 수요가 폭증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IT 가전제품들의 교체 주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 1, 2년은 더 기다려야만 IT 가전제품의 교체 주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 IT 가전이냐, 의류냐, 과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IT 가전의 교체 주기의 어떤 그 시기상의 도래를 안 한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고 리오프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야외 각종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의류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 소매 업종과 관련돼서 연말 쇼핑 시즌이 살아날 수 있는 좀 단기적인 동력은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좀 좁혀서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12월 앞두고 있는데 연말이 임박한 만큼 시장의 최대 관심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사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 관심사 이제 연말 12월은 뭐니 해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작게 보면 두 가지. 근데 그 결국은 FOMC의 긴축 강도가 포커스 넘버 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연말 소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좀 굳이 살펴본다라면 배당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부분은 긴축 강도라는 부분과 소비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FOMC의 긴축 강도 가능성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 12월에 50bp로 그 긴축 강도가 약화되고 내년 1월과 3월 25bp로 더 약화되어지는 더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미 긴축 강도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쪽에 시장의 어떤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여기에 연말 소비 시즌 진행이 되죠. 이런 상황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12월 FOMC를 앞두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소비라는 부분,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12월 13일 발표 예정입니다. FOMC 12월 13일, 14일 예정. 이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마침 오늘 이제 그 한은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죠. 오늘 금통위 일단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25bp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미 FOMC의 긴축 강도가 둔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한은이 50bp를 또 한 차례
인상할 그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오히려 50bp의 인상은 우리 시장 내에 금융시장 내 대출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주택 가격이랄지 전반적인 실물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그 한은의 금통위에서는 잠시 후에 발표가 예정인데요. 25bp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이 상황에서 이를 놓고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 당장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 바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환율은 상승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는 절하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오늘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강보합세를 환율이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FOMC의 금리 인상 강도가 축소될 쪽으로 시장엔 이미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환율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강보합이냐 약보합이냐 아니면 변동성이냐. 이를 놓고 FOMC 긴축 강도 둔화 가능성까지 아마도 함축적으로 우리한테 던지는 어떤 그 방향성을 던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착륙, 경착륙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죠. 연착륙과 경착륙 네 가지 지표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소비와 고용, 물가 그리고 임금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이냐. 아마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너무도 당연스럽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라면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특히 구리 가격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지난밤 국제 유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나타났죠. 3%가 넘는 국제유가 급락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유로존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60달러 이상으로는 못 사간다. 그 이야기는 러시아는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러시아산 국제 원유를 60달러 아래로 팔 것이냐 아니면 60달러 이상으로 못 파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아예 수출을 하지 않겠느냐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냐 60달러 밑으로 오히려 밀어내게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수출을 안 할 것이냐 러시아 정부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만약에 러시아가 60달러 이상으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수출을 안 할 것이다라고 그 공표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국제유가는 오히려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러시아가 60달러 아래로만 오히려 그들의 러시아산 원유를 아래로 오히려 내려서 팔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난밤 4%에 가까운 급락에 이어서 추가 급락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직은 지금 시장은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일단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60달러 또는 70달러 이상으로는 못 판다라고 제재 조치 내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의사결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러시아가 그러면 그 아래 가격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수출을 동결을 할 것이냐 이를 놓고 두 가지 이게 아주 그 극과 극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극과 극 상황에서 어떤 그 방향성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경기가 연착륙을 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서야 공급이 막히게 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나 또는 $60 이하로 밀어내기 수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상단으로 가거나 하단으로 가거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원유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조금 국제 유가의 추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 저 역시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섣불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지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 단행이 유력시 되고 있는 만큼 이 환율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연말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수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히든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좋지 않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플랜 B도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일단 항공주 최근 들어서 여행주도 그렇고 카지노주도 그렇고 면세점, 리조트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은 지난. 그러면 이제는 상승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부분만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정상화 과정이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을 좀 가보시게 되면 공항 리무진 버스가 최근 어떤 그 노선 버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업 활동이 재개화되었다라는 부분 이미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보셔도 그렇고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리오프닝이 말 그대로 본격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여행 상품의 판매 내지는 소개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 홈쇼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공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문제도 한 가지가 있고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HD 현대산업개발의 계약금 이슈와 관련해서 1심을 승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과연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심사를 유예했습니다. 심사 유예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독과점에 대한 우려. 만약에 합병이 그러니까 심사가 거절이 나온다라면 합병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앞서 조진희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산업은행 추가적인 대책, 플랜 B가 없는 그런 상황.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무산되어지게 된다라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노선이 조금 좀 취약하죠. 재무 구조는 더 나쁩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본 잠식에 이미 들어갔고요. 부채 비율이 이미 10%가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 합병이 무산되어진다라면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도산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외에는 사실상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 아시아나 입장, 그 합병이 무산되어졌을 때 어떤 쪽에 어떤 그 득실이 있을까 따져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합병이 되어야만 하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오히려 안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조금은 더 상승할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여기에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HD 현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금액 계약금 금액이 돌아갈 것은 아시아나항공으로 2,200억 원가량. 그리고 금호산업으로 한 320억 원가량.
근데 아직 2심과 3심 진행이 안 됐죠. HD 현산에서는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과거 2008년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을 놓고 그 산업은행과 그 하나그룹 간의 M&A 이슈, 계약이 취소되어지는 그런 이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 결국 계약금이 3,150억 원이었는데요. 1심, 2심 다 하나그룹이 졌습니다. 원매자. 근데 3심이 지나서 최종 판결은 결국은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에 1,951억 원, 약 한 3분의 2 정도를 반환하는 그런 부분 승소가 하나그룹이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1심에서 설사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의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놓고 절대 아시아나항공 좀 서둘러서 그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은 더 좀 진득하게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 항공주 관련 이슈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장 작전 좀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밤 그리고 전날도 역시 이제 미국 일단은 미국의 투자 심리는 소비 심리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라는 부분이 받쳐주지만 여기에 이제 소비라는 지금 현재 진행형 이슈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방향성을 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환율과 국제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 정점이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강도 정점이냐? 금리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달러 통화 기조, 통화 긴축의 기조 이런 부분들은 환율 방향성을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유가의 방향성은 결국 경기 연착륙의 힌트일 텐데 하나 방해물이 좀 나타났죠. 결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유 가격 수출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슈가 지금 현재 다소간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좀 탐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빠른 순환매 가능성이 높다. 소비, 물가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의류와 관련된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따라 투자 심리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임박해서 배당 관련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 배제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예상되어지는 배당금과 올해 12월 28일 배당락이 되는 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금 받을 수 있는 배당금보다 배당락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4분기 이후에 기업 실적의 둔화 가능성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월드컵 관련주들은 경험적으로 주가 모멘텀에 대한 큰 작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유의점 두 가지 이미 말씀드렸죠. 매매 타이밍에서 낭패를 보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멘텀 중심이 아닌 오히려 펀더멘털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는 또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소폭으로 상승 마감이 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약 7거래일간의 지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국내 증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었죠. 어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휴장으로 그리고 금일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는 미 증시를 추종하는 만큼 그런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의 상승 또한 미국 증시 개장 시간 동안 일부 기업들의 4분기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덩달아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반등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 휴장과 함께 조기 폐장 이슈를 의식한 걸까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는 환율 또한 1350원 선으로 올라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플러스 1.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도하는 강한 섹터가 없이 그나마 네옴시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인 한미글로벌 그리고 유신이 어제 다시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보면 한미글로벌과 유신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동안에 2등, 3등주에 이어서 4등, 5등, 네옴과 아주 조금의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침체를 겪으면서 수급이 다시금 네옴시티의 대장주로 돌아온 만큼 현재는 철저한 개별 테마 장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엔터테인먼트 주들 또한 이 빈살 만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한다는 소식 속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의 상한가 마감, 뒤를 이어서 DNC 미디어의 21% 상승, 대원미디어와 미스터블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영화가 OTT에서 서비스가 재개가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위지웍 스튜디오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게임업계도 한 차례 출렁임을 보여주었죠. 이 중국과 한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듯한 기조가 보이자 한한령이 해제가 될 거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데브 시스터즈, 웹젠, 액토즈 소프트의 상승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자 개별 테마 종목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하루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제도 우리 시장을 좀 강타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돼서 어제 국내 증시 흐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24일인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관련 종목도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 이슈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가동이 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것들이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점이죠.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정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19년도 대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로서 이제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되고 종이컵을 비롯해 플라스틱 빨대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정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배포를 하거나 일회용품 감량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 모으고 텀블러 및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유도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좋은 정책임은 분명하게 맞으나 이렇다 할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정부의 정책은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대체 품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분해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LG, 롯데, 하나 등 유수한 기업들에서도 이미 이 분야에 아낌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무림페이퍼의 생분해 종이컵, CTK의 농업 폐기물 이용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SK이렉트럭스의 썩는 플라스틱, 에콜그린이 대표적인 예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은 향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할 분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의 규모는 18년도부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기 시장 규모는 약 202억 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 규모는 약 2배가량 성장한 409억 달러로 4년 만에 약 2배 이상의 규모 성장을 보여준 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이슈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미리 좀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왜 다시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꼭 봐야 되는 이유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무림페이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다시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던 만큼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 이유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정책은 이 그린 캠페인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대세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정착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바로 대체 품목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무림페이퍼는 이러한 현재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무림페이퍼에서는 친환경 종이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 중인데요. 친환경 수용성 코팅 기술을 이용해서 100% 재활용 생분해가 되는 종이컵인 바로 네오폴의 컵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이는 제조업계 최초로 유럽 최고 시험 인증 기관에서 발급하는 국제적 환경 인증 OK 컴포스트 이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원 경영 그리고 U자형 종이빨대 원지를 최초로 개발해서 식약처에서 안정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FDA와 유럽의 BFR의 안정성 인증을 받아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세간에 인증을 했었죠. 이외에도 무림페이퍼는 고급 화장품과 약품 포장에 사용되는 CCP인 고급 용지 부분에서는 이미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그간의 장기간 하락 추세 패널을 깨게 되면서 상당 부분 올라와 주었는데요. 장기, 단기 이동 평균선을 전부 다 올라타게 되면서 최근 강한 지지를 받아주고 이슈화가 계속됨으로 따라서 거래량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 종가로 2,695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말했던 가격 대비해서 100원가량 올라간 가격이죠. 이 매수가는 2,700원 아래 진입을 권장드립니다. 1차 목표가로는 단기적 고점이 2,915원, 2차 목표가로는 3,05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선물가로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2,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진입가 2,700원 이하, 손절가는 2,500원, 1차 목표가는 2,915원, 2차 목표가는 3,05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만큼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주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변동된 가격 사항까지, 이 증시 사항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앞으로 좀 다가왔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 섞인 모습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항이죠? 네, 미국 증시는 목요일 추수감사절 휴장과 함께 다음 날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 조기 배장을 진행을 하죠. 이처럼 미국 증시는 연말 특수효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날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는 만큼 지난날의 연말 소비 효과를 기대하기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상당히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마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신세계 야구단인 SSG 랜더스, 쓱 랜더스가 창단 1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게 되면서 신세계 그룹의 모기업인 이마트에서는 쓱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쓱세일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죠. 이번 쓱세일 기간 동안 삼겹살은 무려 230톤가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물량인데요. 삼겹살 단일 품목의 매출만 해도 무려 43억 원을 기록을 한 가운데 어제 23일 기준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쓱세일 기간 동안 이마트가 올린 매출액은 무려 목표치의 140%, 40%나 더 달성을 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할인 행사가 창립 29주년 기념으로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월드컵 시즌과 함께 연말 특수효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마트의 소비 흐름은 상당히 좋을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참 이 쇼핑 시즌이 무섭습니다. 대대적인 세일을 한다고 하면 저도 가서 살 게 없는데도 괜히 하나씩 집어오게 되더라고요. 관련돼서 그러면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말의 기대 효과 플러스 월드컵 특수 효과에 힘입어 물밀듯 밀려오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마트에서는 29주년 이벤트를 11월 말까지 연장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이마트의 4분기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 또한 신세계 그룹 자체에도 호재가 있는데요. 기존 백화점의 부동의 1위 기업은 바로 롯데그룹이었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추격체가 지금 상당히 놀랍죠. 롯데그룹은 국내 33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신세계그룹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개의 수준에 불과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를 무난하게 보내게 된다면 올해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바로 내년 초가 될 경우에는 1위 자리를 이제는 신세계가 가져올 타이밍이라는 게 업계 내에 상당히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리뉴얼을 모토로 달리고 있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아주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화점과 마트의 콜라보레이션도 상당히 자주 하는 만큼 연말 이벤트 또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지금의 개별 테마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 연말 특수 효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예정인 이마트는 이번 연말과 4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걸맞는 아주 안성맞춤인 종목이 되겠죠.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약 한 달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부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듯 골든 크로스는 추세 변환의 변곡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94,0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단기적 고점으로 형성된 10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2차 목표가까지 공략을 해도 괜찮을 전망입니다. 8월 1일 접어들면서 장대 음봉이 형성된 이 부근이 바로 115,000원인 2차 목표가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면 이 부분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수가는 94,000원 이하, 손절가 88,000원, 1차 목표가로는 105,000원, 2차 목표가로는 11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이마트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 정보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장 전에 세워볼 수 있는 작전,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FOMC 회의록이 새벽 시간 공개됨에 따라서 미 증시는 한 차례 출렁임이 나왔었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그 여파가 금일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추종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전망인데요.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지만 지난번 G20 정상회의 이후로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시장은 한동안 눈치 보기 장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어제의 대장격인 종목이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시장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죠. 시장의 섹터 순환이 엄청 빠른 만큼 단기적인 목표로 접근한 종목들은 철저하게 일주일 내로 빠르게 청산을 목표로 잡으시고
먼 미래를 기약하는 종목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홀딩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친절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공시 분석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세하게 공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공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어제 생산 중단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단기 하락 흐름도 좀 보여준 바 있었고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예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일단 자세한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2008년 7월 SK 케미컬로부터 물적 분할 후 설립이 됐고 2021년 3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 부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와 지식재산권의 임대, 그리고 CMO와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자체 생산 백신 제품이 19%, CDMO 용역 매출 81%로 구분되고요. 다양한 백신의 생산 기술과 생산 플랫폼을 바탕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백신 생산 시설을 또 경북 안동에 완공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수주 계약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의 CMO, CDMO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올린 백신 개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해서 지난 6월이었죠. 스카이코비원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연간 실적 부분만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9,2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이상 증가, 영업이익은 4,242억 원으로 1,15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551억 원을 기록하면서 989%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종목일 텐데 관련돼서 어제 나왔던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바로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회사 단독 SK 바사 눈물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의 생산 중단, 서울경제발 보도였는데요. 회사의 공시에 대해서 회사가 해명을 한 겁니다. 2022년 11월 23일 SK 바사 눈물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생산 중단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2022년 6월 29일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언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정부와의 선구매 계약에 따라서 2022년 9월 초도 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회사는 백신의 원액은 완제로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원액 생산 후에 시장 수요에 따라서 완제로 생산하여 공급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현재 회사가 이 품목 허가 취득된 스카이코비언의 낮은 접종률로 인해서 초동 물량 이후에 추가 완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정부 요청에 따라서 생산 및 공급 재개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생산이 전격적으로 좀 중단된 것인가라고 좀 착오할 수 없는 내용들도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백신은 원액과 완제 의약품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공시의 내용을 보면 원액 생산은 예정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완제, 즉 백신의 완성품,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어떤 이 수요, 백신 접종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은 좀 중단된 상태다라고 좀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어제 나왔던 이 국산 1호 백신 생산 중단에 대해서 보도 해명 공시 자세하게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 모멘텀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사업 모멘텀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 사실 스카이코비아나 어떤 품목 허가가 중요한 모멘텀은 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의 어떤 위탁 생산 그리고 CDMO 생산 관련된 이슈가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스카이코비안의 품목 허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이 3차 접종, 4차 접종도 좀 가셔야 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실적이 반영되는 효과, 이에 대한 어떤 확장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어떤 이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는 않았다라는 어떤 부분이었고, 두 번째, 이 회사 지금 이 스카이코비안의 어떤 백신 접종률 어떤 감소 요인으로 해서 정부의 초도 물량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산 품목의 어떤 부분적인 중단은 있었지만 원액 생산은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생산 중단은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한 만큼 모멘텀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좀 타격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 기조를 좀 보면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 3,164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3.8%가 좀 감소한 바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1,06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1.7%가 감소됐고 누적 순이익은 947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7%가 좀 감소된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는 했지만 이 부분은 이 백신 보급률, 백신 어떤 접종률의 어떤 증가 추이에 따른 어떤 자연적인 어떤 수요 감소 원인이다. 즉 코로나19 이후, 즉 엔더믹 전환 이후 시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중요한 모멘텀은 백신 생산이 아니었다는 관점이죠.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백신의 생산 라인을 좀 재정비한다는 관점에서 일시적인 어떤 생산을 중단했던 독감 백신의 어떤 생산 다시 가셔야 되는 점, 그리고 수두 백신 스카이 바리셀라의 조기 접종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 경우에 오히려 생산량을 코로나19 백신에 치중됐던 사업 다각화 방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그럼 주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괜찮은지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좀 걱정도 굉장히 크시고 지금 단기 악재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스카이코비안이 오히려 품목 허가 이후에 확장성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백신의 이 접종률이 좀 감소됐다는 어떤 화두 안에서는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를 좀 기회로 했던 회사의 CDMO 또는 CMO 생산 시설의 어떤 본격화로 다른 이 완제 의약품의 생산들이 좀 더 가셔야 되는 역량들을 좀 보유했다. 이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지금 저점 영역대에서 다시금 매수의 어떤 기회를 좀 작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74,000원, 74,000원에서 8만 원, 74,000원에서 8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일회성 최근 어떤 3분기의 어떤 기저 실적의 감소 요인은 좀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회사의 어떤 생산량을 좀 주목해 봤을 때 타 완제 의약품의 어떤 성장성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주가 관련돼서도 대응 작전을 세워드렸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나온 내용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장후 전략은 개장 이후 전략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